서울 천만 인구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치솟는 전세가에 지난해에만 8만 5천여 명이 떠밀리듯이 서울을 떠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그래프를 좀 그려놨습니다. 최근 5년간의 서울 인구와 또 평균 아파트 전세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6,700만 원대였었던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지금 2016년 현재 3억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인구는 2012년에 1,025만 명에서 지금 현재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1억 원 넘게 전세가가 훌쩍 뛰면서 서울 인구 1,000만 명 붕괴가 현실화된 것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 사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방희 YTN 객원 해설위원, 또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서울의 공식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현상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조금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는데 예. 비슷한 뉴스를 한 몇 년 전에 보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2014년 초에도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둔 분에다가 거주 불명자라 그래서 서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분들을 빼고 나니까 이미 2014년 초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아직은 이제 1,01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아마 외국인 포함해서 실거주자가 1,0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등록상으로는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999만 명이니까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게 맞습니다. 28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에만 8만 5천 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떠난 지역을 보면 왜 떠났는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주로 이렇게 네 군데로 많이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떠난 곳이 경기입니다. 5만 명 이상이 떠났으니까요. 그쪽으로. 인천, 세종, 제주의 순입니다. 이 얘기는 뭔고 하니 원인이 어느 정도 나오죠. 이제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 인근 지역으로 많이 떠났다 하는 얘기가 될 테고, 세종이라든가 제주는 이제 삶의 질이나 혹은 이제 신도시 개발 혹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때문에 이쪽으로 떠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서울시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0대보다도 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30, 40대가 좀 밀려나는 거, 서울에서 좀 밀려난다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그 1988년에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처음 1,000만이 넘어섰어요. 그때 올림픽이 있었을 때였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이제 28년 만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게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가게 된 배경을 보면은 아이고 그럴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전세가 혹은 전세값이라고 하지 않고 미친 전세값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사실상 요새 평균 전세값이 서울이 4억 아닙니까? 4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처음 직업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해서 순수히 노동자로 살면서 그 돈을 만드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대, 30대 다 있지만 20대는 오히려 취업을 위해서 서울에 들어오고 있고요. 정작 열심히 아이들 키워가면서 가정을 일구는 그 생산 세대인 20대, 30대와 40대가 지금 그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1988년 그 시기를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러면서 풍요로 경험했던 30대, 40대가 풍요는 여전히 누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조건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학군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누렸던 혜택이라도 좀 가져가자. 새 아파트에 새로운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사회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선택한 곳이 최근에 뭐 경기도 지역에 특별히 뭐 판교라든지 아니면 수지, 뭐 용인 이런 쪽이 또 인천 또 세종시 이런 지역에 새로운 인프라들이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그 싼 주거 비용 그리고 또 생활 여건도 더 편리한 곳을 찾아서 서울을 탈출하는 건데 그 때문에 이제 경기도 인구는 그만큼 더 늘어난 거죠.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수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1988년에 서울시가 이제 1,000만을 돌파했다 그랬는데
이 경기 지역이 1,000만을 돌파한 게 2003년입니다. 예. 뒤늦게 이제 1,000만을 돌파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서울 인구의 1.2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 지역이 이렇게 뚱뚱해졌다. 서울을 둘러싼 인접 지역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광역 교통망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경기도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 인구하고 유동 인구를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고정 인구는 경기도가 늘어나고 서울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만 그 경기도 인구 중에 상당수가 낮에는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유동 인구는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 인구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서울이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탈서울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를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이제 전세가입니다. 한꺼번에 그 몇 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를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실제로 이런 사례자를 만나서 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집값은 너무 비싸고 전세값도 집값하고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도 키워야 되는데 초등학생 전에는 조금 한적하고 넓은 곳에서 좀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만족을 하고요. 신랑이 조금 출퇴근이 서울이라 힘들긴 한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아니라서 아직은 조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출퇴근만 아니면은 사는데 큰 불편은 없다. 만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자, 주변에 이런 분들 많죠?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주로 친구들 모임을 종로에서 했어요. 네. 대부분 서울에 사니까 종로가 딱 중앙이거든요. 예. 요새는 사당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천 쪽 가기도 편하고 예. 분당 쪽 가기도 용인 예. 이쪽으로 가기가 편하니까 다 사당에서 만나요. 예.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지금 다 경기도 삽니다. 네, 그만큼 그 친구들이 간 이유는 여기가 서울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 때가 한참 이제 대출 아직 남아 있고요. 아이들 한참 성장해서 중고등학교 막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직 부모님들은 부양해야 되고 이런 엄청나게 외부에 지출이 많은 때이고 이런 시점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이때 그 전에 좀 경기 괜찮았을 때 저희 또 가지고 있는 집들 조그만 것들 다 팔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집을 얻으려고 하니 이젠 더 이상 전세에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좀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지금은 경기도에 가 살고 있죠. 네,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을 떠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 문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대부분이 이제 주택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것이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가족.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직장이라든가 아이들 그렇습니다. 학교 문제로 예. 서울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자연 환경이 있고 주거 환경을 찾아서 서울을 떠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주택 문제, 주택난 때문에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가족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세난이라고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주거비가 급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2000년대 이후 서울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분명해졌는데 그럼 전세 수요도 줄어들어서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거꾸로 올랐느냐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매매 수요가 아주 급격히 대기 수요, 전세 수요로 바뀐 데 따른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이 거기 안 따라주고 있는 거죠. 사실 월세로 다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주거비 급등과 관련해서는 세대 간의 미스매치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통계를 자세히 더 들여다보시면 세대 수는 2000년부터 15년간 굉장히 늘어서 18%가 늘었습니다. 세대 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1인 가구 같은 게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원룸 같은 게 좀 생겨나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인구 구조에 맞는 주택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 이게 또 상황을 악화시킨다. 주거비를 급등시켜서 서울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굳이 좀 덧붙인다면 네. 지난 10년간 이제 오세훈 시장 이후로 주택 정책이 계속 이제 개발 억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지금 이제 가장 많이 그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을 보면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네. 서대문, 이후 성동 뭐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이 지역은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풍요를 맛보고 자랐던 지금 30, 40대 세대들이 계속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에서 인프라도 적죠. 아파트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 아파트를 또 찾아가는 경향도 굉장히 커요. 예. 근데 그런 데다가 그나마 그 아파트도 비싸지니까 이게 참 가기 어려운 거죠. 예. 강북 지역의 경우는 진짜 속칭 주거비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만족도, 도시의 가성비가 경쟁력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봐야 가성비가 되죠.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또 근데 지금 이제 이 통계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그렇지.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또 어떤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제주도가 어느 순간에 참 살기 좋은 곳 이런 인식이 생겼고요. 매년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만 치면 9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유출이 있기 때문에 순유입은 네.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관광객 1,000만 명, 중국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주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공시지가라는 게 뒤늦게 반영되고 조금 실거래가와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거의 매년 30%씩 뛰고 있으니까 제주도민들은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제주도가 생긴 이래로 최고로 땅값이 뛰고 있다 그러는데 예. 뭐 좋은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아까 서울 유출 인구의 4번째가 제주도를 향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무래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예.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가진 돈 좀 잘 모으면 제주도에서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로 가는 거를 뭐 제주 이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주거 환경이 확 바뀌는 것 아닙니까? 네네.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아니 요새 저희가 주변에 저희는 뭐 저희 형님이 제주도 분이라서 그러세요? 그렇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새는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동선을 또 따라가요. 그렇다 보니 연예인들이 어떤 건물을 서울에 샀다 그러면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이 제주도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있길래 가나 가서 봤더니 저도 제주에 좀 자주 이제 강연차 가긴 합니다만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쾌적해요. 쾌적하고 요새 뭐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산다 그럴 때 그 투자 이민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네. 막상 우리가 거기를 일종의 그 쉼터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제주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울만이 아니라 제주도도 그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거난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일까요? 자, 집값 상승과 주거난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였는데요. 윤재 앵커가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네,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 하지만 주거난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가 하나같이 주거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98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집값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자, 가로축이 연도고요. 세로축이 가격 변동폭입니다. 1988년 집값을 100으로 놓고요. 2배가 오르면 200, 5배가 오르면 500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미국과 한국이 1988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집값이 올라서요. 비슷한 지점에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잠시 떨어졌지만 최근에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90년대 초반 버블이 꺼진 일본의 집값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일본은 1980년대까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집값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중국이 참 놀라운데요. 5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그래프에는 물론 나타나지 않았지만 홍콩은 같은 기간 동안 집값이 8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홍콩을 비롯해 대도시 집값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의 글로벌 포버티 가이드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24평, 79제곱미터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든다고 합니다. 모나코가 평균 가격 57억 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런던은 33억 원, 홍콩은 22억 원, 뉴욕은 1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도 10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도쿄의 10억 원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11번째로 비싼 수치라고 합니다. 서울은 4억 3천만 원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돈으로 보이지만 이 4억 3천만 원, 평균 연봉 4천만 원 수준의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넘게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죠. 자,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안에서도 집값 양극화 조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훨씬 비싼데요. KB국민은행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강남 11개구 평균 매매가 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인 4억 3천만 원보다 2억 원이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한창인 강남 개포 주공 3단지는 79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 5천만 원으로 평균 전체가보다 4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도시 집값.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 집값이 언제 꺼질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기가 몰리고 있는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도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 전문가들 가운데는 부동산 재앙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최대 62%까지 부동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가구의 49.5%,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떠날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집값 어디까지 오르고 또 언제 떨어질지 서울 요충지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도시의 집값 진짜 상당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7평, 79제곱미터의 집값이 홍콩의 경우 22억,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4.3억, 4억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평균을 냈습니다만은, 자, 이런 주택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좀 거품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니까 왠지 싼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민총 생산이라든지 경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여러 도시들은 다 기본적으로 모나코 빼고는 다 메가시티라 그래서 1,000만 이상의 인구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도시들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제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연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 텐데 이 부분이 가지고 있을 만한 거품이 있을 때는 그만은 옛날엔 이 거품을 다른 말로 하자면 프리미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프리미엄의 가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인구들의 핵심이 뭐냐면 생산 인구의 허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가성비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가 지불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적정 수요를 따라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가 지금 서울 시민으로서 갖고 싶어하는 심리적 프리미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심리적 거품이라고 한다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한 노동자가 특별히 뭐 정규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버는 금액이 불과 뭐 34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 이 금액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몇 년을 모아야지 간신히 이거를 뭐 살똥말똥이고 그나마 이거저거 조금 쓰고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면 다음 생에도 집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폭이나 실질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고요. 이렇다면 어쩌면 이게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거품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홍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20-30% 정도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뭐 이호선 교수님께서도 잠시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자, 이 문제 지금 현재 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거품이 끼었다면 이제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죠. 그게 거품의 원리긴 합니다만은 다만 우리의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그런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럼 주택 거주 수요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뭐 반값으로 폭락한다 이런 지적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죠. 두 가지를 고려해봐야 될 텐데 하나는 거주 수요가 예상보다는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못하더라. 예. 그 밖에 투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은 대부분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오신 분들이죠. 서울이 예. 늘어나는데 기여하신 분들이고 그분들 자녀분들이 지금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계신 건데 이분들은 이제 탈서울하고 계신 거죠. 다만 아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물려받으려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해요. 예. 그걸 시장에 매물로 내놓질 못해요. 아버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자식들 눈 무서워서 아파트 못 내놓겠다고. 예. 주택연금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그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값 폭락이라든가 이런 이제 거품이 졸지에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는 거는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그렇게 현실화되지는 잘 않더라.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역시 지금 이제 서울에는 주거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인구 감소로 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주거 대책이라 그래가지고요. 2018년까지 10만 채 임대주택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8만 채는 공공으로 하고 나머지 2만 채 정도는 예. 이제 민간 분야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 방향은 맞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서 과연 그런 수요가 일까?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까? 이런 부분도 아직은 의문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종합적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다 고려해서 10월경에 서울시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예. 이런 발표를 했죠. 예. 자,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거 대책 나온 것들 이게 지금의 인구 감소세를 막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런던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사실 거의 비슷한 그 양상들을 과거에 겪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시들이 그냥 있어서 저절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아주 혁신적인 대책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클랜드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브키 힐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구성을 해서 이 도시를 기점으로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빨아들인 현상을 이렇게 네.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새로운 도시 재생에 지금 이번에 2030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인데요. 네. 실질적인 이런 것보다도 아직도 강남 불패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학군 수요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강남 3구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그 불평등의 요소들을 그 해소해가는 과정,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시가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출산율 감소에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요. 자, 서울시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 YTN 개건 해설위원,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